안녕하세요. 유경문입니다. 오늘은 그 알기 쉬운 핵심 경제 원리 제9강 공급이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공급이론의 주요 내용은 공급량, 공급표, 그 다음에 공급곡선, 공급의 법칙, 공급량의 결정 요인,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공급의 변화 요인, 공급 함수, 그 다음에 공급의 탄력성과 탄력성에 주는 요인들,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공급의 개념부터 살펴보면은 공급이란 생산자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즉 공급이란 일정 기간에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 존재하는 일련의 대응관계를 말한다. 여기서 우리가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요 이론에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수요와 공급 이론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일정 기간, 즉 플로우 개념에서 우리가 공급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급량, quantity supply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수량을 공급량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상품의 공급량이란 일정 기간에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판매력을 가진 생산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으로서 실제로 판매된 수량과는 구분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급과 공급량의 구분은 수요와 수요량을 구분할 때와 동일한 그 플로우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이론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 유튜브 강의의 초기에 소개했던 그러한 몇 가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용어와 그 개념들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 굿즈하고 서비스를 소비하죠. 그리고 이러한 그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각종 자원, 리소스를 사용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합니다. 오늘날 생산되는 많은 재화와 서비스는 생산자 스스로의 소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생산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생산되는 많은 재화와 서비스는 생산자 스스로의 소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생산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적 의미에서 공급이란 어떠한 요구나 필요에 따라서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뜻하지요. 또는 교환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 시장에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서플라이라고 한다, 공급이라고 하자, 이렇게 용어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먼저 소개를 했고, 그런데 이 공급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토지 자원을 비롯해서 토지에 포함된 각종 그 자연 자원뿐만 아니라 원료, 그리고 노동력, 그리고 이들을 자본과 결합하여서 생산된 각종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것을 공급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우리가 용어 정의를 한다면 공급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토지 자원을 비롯해서 토지에 포함된 각종 자연 자원과 원료뿐만이 아니라 노동 또는 노동력, 그리고 이들 자본과 결합해서 생산된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을 공급이라고 하자. 저희가 용어를 한번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재화란 사전적 의미로 사람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물건을 재화라고 하자. 재화란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사람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물건을 재화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옷, 자동차, 책, 음식물, 건물, 도로, 컴퓨터 등과 같이 인간에게 쓸모있는 모든 물건을 우리가 재화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재화는 용도에 따라서 소비재, 컨슈머스 구스와 그 다음에 생산재, 프로듀서 구스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재는 소비자가
소비에 사용하는 재화이고, 생산재는 생산자가 생산에 사용하는 재화를 생산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재화는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생산자가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밀가루가 일반 소비자에 의해서 빵을 만들어 먹는데 사용된다면 밀가루는 소비자가 되죠. 그런데 밀가루가 빵을 만들어 파는 회사에서 우리가 사용된다면 그 밀가루가 빵을 만드는데 판매하는데 사용된다면 생산자라고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재화는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화 말고 서비스라고 하는 그 용어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뭐 당연히 상식적인 그런 얘기가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용어를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노동, 상인의 도매 행위 및 소매 활동, 통신, 교통, 음악가의 연주 행위, 의사의 진료 행위 등과 같이 재화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와 관련된 사람의 유용한 행위를 서비스라고 한다.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노동, 그 다음에 상인의 도매 및 소매 활동, 통신, 교통, 음악가의 연주 행위, 의사의 진료 행위 등과 같이 재화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와 관련된 사람들의 그 유용한 행위를 갖다가 서비스라고 하자 해서 서비스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화가 구체적인 물건임에 비해서 서비스는 물건이 아닌 것으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재화가 구체적인 물건임에 비해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아닌 것으로 사람에게 쓸모가 있는 것, 사람에게 쓸모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서비스도 경우에 따라서 경제재화와 같이 돈이나 노력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렇죠? 서비스도 대부분의 경우 경제재화와 같이 돈이나 노력을 들여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는 자원을 사용하여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물, 프로덕트 또는 산출물, 아웃풋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시장에서 사고 파는 재화나 서비스를 커머디티,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재화하고 뭐 상품을 이렇게 혼용해서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굳이 좀 구별한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재화나 서비스를 상품이라고 부르자, 상품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공급 이론에서 공급량이라고 할 때는 교환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 시장에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공급이라고 하자. 우리가 공급이라고 하는 그 용어 개념을 자꾸 반복해 우리가 소개하는 것은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공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조금 이 공급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그 용어에 대한 친숙함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이론에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다 해서 그 개념을 갖다가 또 용어를 갖다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공급이론에서 공급 또는 공급량이라 할 때는 교환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 시장에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서플라이, 공급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 소개를 할 수도 있죠. 한편 자원이라고 하는 것, 리소스에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것으로 생산요소 또는 투입물이라고 부른다. 생산요소에서 Factors of Production 또는 Input, 투입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원이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것으로 생산요소, Factors of Production 또는 투입물이라고 부른다. 자원은 또 크게 인적 자본, 휴먼 리소스와 비인적 자원으로 non-human 리소스로 구분하죠. 인적 자원은 노동과 그 기업 경영 능력을 말합니다. 노동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유용한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우리가 노동이라고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유용한 사람들의 육체적 또 정신적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죠. 정신적 능력을 노동이라고 한다. 노동하면서 단순한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러한 능력도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에 포함시켜서 노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경영 능력은 생산 요소들을 투입하여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본적인 기업 전략을 내리며 위험을 부담하고 혁신을 수행하는 특수한 능력을 우리가 기업 경영 능력이라고 하죠. 기업 경영 능력은 생산 요소들을 투입해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본적인 기업 전략을 내리며 위험을 부담하고 혁신을 수행하는 특수한 능력을 기업 경영 능력, 기업 경영 능력이라고 용어를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원은 아까 인적 자원하고 비인적 자원으로 나눈다 하는데, 비인적 자원은 토지, 석유, 광물, 나무 등과 같이 자연 자원과 생산재로 나눠 볼 수 있죠. 생산재는 생산자가 생산에 사용되는 재화인데, 이에는 원재료, 반제품, 기계, 공구, 공장 등이 생산재에 포함되겠죠. 생산재가 자연자원과 다른 점은 그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생산 수단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요 공급 얘기하고 뭐 생산재다 이런 용어들 자꾸 사용을 하는데 뭐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용어들을 지금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생산재가 자연자원과 다른 점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생산 수단이라는 점이다. 생산재는 흔히 자본, 캐피탈 또는 자본재, 캐피탈 구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인적 자원을 노동으로, 자연 자원을 토지로 대표시켜 전통적으로 노동, 토지, 자본을 이 세 가지를 본원적인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그 경제론에서는 본원적 생산 요소라고 한다면은 노동, 토지, 자본을 세 가지 본원적 생산 요소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영학에서는 기업 경영 능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노동, 토지, 자본 그리고 경영을 네 가지 본원적 생산 요소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좀 본격적으로 공급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는데, 우선 공급량, 그 다음에 공급표, 공급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어떤 상품의 공급량은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 불변이라고 할 때 그 상품의 가격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어떤 상품의 어떤 상품의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공급을 할 것인가 하는 그 공급량은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 불변이라고 할 때 그 상품의 가격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그 상품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죠.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어떤 상품을 생산할 때는 노동이나 자연자원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생산 요소들을 결합해서 사람들한테 필요한 재화나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죠. 그럼 시장에 내다 판 그 상품이 시장에서 일정한 가격에 거래가 된다고 가정하면은 그 가격이 시장에서 높게 형성이 된다. 다시 말해서 생산자가 생산한 생산물이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팔린다고 한다면은 생산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이 일정한 비용을 들여서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다고 하면은 많은 이윤이 생기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뭐예요? 공급량을 더 증가시키려고 할 거다는 얘기죠. 그렇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한다 하는 것은 일정한 비용을 들여서 어떤 상품을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을 했는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그렇게 그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생산된 생산량의 비용에 비해서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그렇게 별로 높지 않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윤이 작다고 하는 것, 이윤이 크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공급을 갖다가 크게 증가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가격이 낮게 형성되면은 공급량을 감소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할 거다는 얘기죠. 한 발짝 더 나가서 만약에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생산 비용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어떠한 가격이 시장에서 그 상품의 가격이 형성이 된다면은 생산자들,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 또는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할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생산을 더 이상 하지 않겠죠. 생산을 중단하게 될 거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한 상품의 가격하고 공급량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생산자들은 공급량을 증가시키려고 할 것이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을 감소하는 그러한 행위를 또 그런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숫자로 표시한 것을 공급표 서플라이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7강에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갖다가 수요표로 우리가 소개한 바 있는데, 공급도, 즉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숫자를 표시한 것을 서플라이 스케줄 공급표라고 한다. 그리고 공급표에 나타난 가격을 우리가 종축에, 그 다음에 공급량을 횡축에 하는 그 평면에 그림으로 표시한 것을 공급곡선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요 곡선을 도출할 때 어떻게 했죠? 일정한 그 Y축, 흔히 말하는 종축을 가격을 우리가 표시하고, X축을 갖다가 횡축을 우리가 수요량을 표시했을 때, 일정한 시장에서 가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소비자들은 얼마만큼 상품을 소비하겠다 하는 그 소비 수량과의 만나는 점에서 그런 점들을, 가격 변동에 따른 상품의 소비 수요량의 점들을 연결해서 수요 곡선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공급표에 나타난 가격, 즉 다시 말해서 공급에 나타난 가격과 거기에 대응하는 공급량하고 만나는 그러한 점들을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그 공급 곡선이라고 한다. 공급 곡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공급표에 표시된 공급량은 수요표 디맨드 스케줄에 표시된 수량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생산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으로서 실제로 판매된 수량과는 구분한다.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이론에서 공급이론을 얘기할 때는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생산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으로서 실제로 시장에서 판매된 수량과는 구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고요. 둘째로 공급량은 생산자가 실제로 팔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수량이다. 즉 다시 말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수량이지 판매된 그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시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나 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공급량, 공급 얘기할 때는 이렇게 명확하게 그 의미를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공급량을 사용하지만은 우리가 공급 이론을 얘기할 때는 수요량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수요량을 구별한 것처럼 공급과 공급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급량은 생산자가 실제로 팔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수량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또 셋째로 상품의 공급량은 대개 일정한 기간을 명시해야만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유량이다. 수요와 마찬가지로 또 수요량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급량이라고 할 때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상품을 생산해서 우리가 팔고자 한다고 하는 그 의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면서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을 명시한다는 의미에서
플로우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가 공급표에 표시된 그러한 공급량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뭐 우리가 경제학 들어가기 이중구 선생님 책을 주로 설명을 하지만 지금 이러한 설명들은 그 김대식 노영기 안국진 교수님이 쓴 현대경제학 언론 박영사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서 소개한 것이고, 보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공급 곡선에 관한 개념을 소개한다고 하면은, 공급 곡선, 한 상품의 공급 곡선 서플라이 커브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에 있을 수 있는 그 상품의 여러 가지 가격과 공급량의 조합을 연결해서 얻어진 곡선이 공급 곡선이다. 가격의 변동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를, 공급량의 조합들을 연결해서 얻어진 곡선이 공급 곡선이다. 그리고 공급 곡선은 각 가격에서 생산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양을 나타낸다. 공급 곡선은 각 가격에서 생산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그 상품의 수량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수요 곡선과 유사하게 공급 곡선의 높이는 공급자가 최소한으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 우리가 앞서 우리가 7장에서 수요이론을 얘기할 때 수요 곡선의 그 수직거리 그 높이는 뭐라고 소개를 했죠? 기억하십니까? 수요 곡선에서의 그 수직거리는 소비자가 그 상품을 수요하기 위해서 최대한대로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 용의액이라고 우리가 표현해 본 적이 있죠. 이에 비해서 우리가 공급 곡선의 높이, 우상향하는, 뒤에서 그림으로 다시 보이겠습니다만, 가격하고 공급량의 관계의 그 조합을 이어서 연결해서 얻어진 공급 곡선은 우상향의 형태를 띄우는데, 이 공급 곡선의 수직거리죠. 그 높이, 수직거리는 공급자가 최소한으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우상향의 공급 곡선의 수직거리는 생산자들이 일정한 양만큼 생산을 해서 시장에 공급하고자 했을 때 공급자가 최소한도로 받아야겠다고 하는 금액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시장 공급 곡선이란다면은, 시장 공급 곡선이라면은 우리가 만약에 아이스크림 한 통에 15,000원이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의 한 달에 43통이 팔린다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단계 요 43번째 그 공급량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도 한 통에 15,000원을 받아야지만 시장에서 43통이 월 43통이 공급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수직거리는 생산자 입장,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도로 받고자 하는 그러한 그 금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표시된 것처럼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인데, 수요이론과 마찬가지로 공급이론에서도 개별 수요 곡선보다는 시장 전체 수요 곡선에 관심이 있는 거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떠한 그 수요 곡선보다는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 경제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급이론에서도 개별 기업, 개별 생산자가 가격에 대응해서 얼마만큼 공급하겠다 하는 그 가격에 대응하는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그 수량의 관계, 그 조합들을 연결한 개별 공급자의, 개별 생산자의 공급 곡선보다는 특정한 상품이 일정 가격에 주었을 때 시장에서 얼마만큼 공급되는가 하는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 더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개별 공급 곡선을 통해서 우리는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각 생산자의 공급 곡선을 수평적으로 더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을 구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첫 번째 회사의 공급 곡선, 즉 우리가 예를 들은 수요일에서 예를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하고 그다음에 특정한 그 아이스크림 공급업자가 만약에 이와 같이 세 회사에서 세 회사 또는 세 기업에서 또는 세 사람 또는 뭐 세 기업에서 공급을 갖다가 개별적인 공급을 갖다가 하는 공급 곡선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회사의 공급 곡선이 이와 같이 좋다 또는 생산자의 공급 곡선이 이와 같이 좋았다. 그럼 아이스크림 한 통에 15,000원일 때 첫 번째 그 공급자의 녹색의 공급 곡선은 한 달에 12통을 갖다가 생산한다 하면 그 가격에 대응하는 공급량을 만나는 점을 연결해서 얻어지는 조합이 이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격이 변동하면은 가격이 변하게 되면은 가격이 변하게 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이런 점들을 연결해서 공급 곡선을 쓸다. 두 번째 그 파란 선 하늘색 이 공급 곡선을 보면은 15,000원일 때 한 통에 아이스크림 10,000원일 때 이 두 번째 생산자는 한 달에 14통을 공급한다 하면은 그 가격에 대응하는 공급량의 크기를 혹은 만나는 점이 요점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격이 변동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두 번째 사람은 거기에 대응해서 공급량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홍색에 해당하는 이러한 어떤 생산자가 있다고 하면은 아이스크림 한 통에 15,000원일 때 세 번째 사람은 한 달에 17통을 시장에 공급하겠다 하면은 이 가격에 대응하는 세 번째 생산자의 공급량은 시장에 한 달에 17통을 생산해서 공급할 거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별 생산자, 개별 공급자들의 이러한 공급 곡선을 우리가 일정 가격, 즉 다시 말해서 수평적으로 합계해서 우리가 시장 전체의 시장 공급 곡선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에 아이스크림 한 통에 15,000원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시장에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공급업자가 생산자가 세 사람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이 각각의 생산자, 첫 번째 생산자는 아이스크림 한 통에 15,000원일 때 12통을 생산 공급하려고 할 것이고, 두 번째 생산자는 17통,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산자는 두 번째 생산자는 14통, 세 번째 생산자는 17통을 갖다가 주어진 가격에서 공급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개별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그 생산량을 갖다가 주어진 가격에서 다 수평적으로 합계하게 되면은 시장 전체의 공급량을 구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1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공급하고자 하는 14개, 세 번째 생산자인 사람의 17개를 갖다가 주어진 가격에서 수평적으로 합계하게 되면은 전체 15,000원일 때 시장 전체에 공급되는 공급량은 43개가 된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은 각 생산자의 공급 곡선을 수평적으로 더함으로써 우리는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계해서 시장 수요 곡선을 우리가 도출해낸 것과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도 개별 생산자들, 공급자들의 공급 곡선을 우리가 수평적으로 합계해서 즉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수량을 나타내는 그 수량을 합함으로써 그림으로는 이 개별 공급자들의 공급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계해서 시장 공급 곡선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은 우상향의 형태를 띠고 있다. 무슨 얘기죠? 주어진 가격에서 일정한 양만큼 공급량을 우리가 공급한다고 하면은 가격의 변동에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생산자들은 더 많은 양을 공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격이 반대로 하락한다면은 생산자들은 공급량을 줄이는 그러한 어떤 활동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따라서 이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상승하면은 생산자들은 더 많은 양을 공급하려고 하고, 가격이 하락하면은 생산자들은 공급량을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일련의 어떤 그 움직임을 갖다가 Law of Supply에서 공급의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급 곡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공급 곡선은 각 가격에서 생산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양을 나타내며 여러 가지 가격과 공급량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 공급 곡선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상향의 형태를 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본 것처럼 개별 생산자들 또는 공급자들의 이러한 개별 공급 곡선, 가격에 대응하는 공급량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인데, 이것을 수평적으로 합계하면은 시장 공급 곡선을 구할 수 있다. 시장 공급 곡선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가격하고 수량하고 관계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더 증가시키려고 할 것이고, 가격이 하락하면은 생산자들, 공급자들은 생산을 또는 공급량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정하기를 일정한 비용이 든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윤이 많아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생산자, 공급자들은 더 많은 양을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하려고 할 것이고, 일정한 비용이 드는 그러한 상품의 경우 비용이 일정하게 든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낮아진다면 생산자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량을 또는 생산량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또 만약에 비용보다 생산 원가 또는 최소한도로 받아야 되는 비용보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아주 낮아진다 하면 어떻게 돼요? 생산자들은 생산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공급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 곡선은 각 가격에서 생산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양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가격과 공급량의 조합을 연결해서 얻어지는 그 곡선이 공급 곡선이고, 일반적으로 우상향의 형태를 갖는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Law of Supply에서 공급의 법칙을 소개할 수 있는데,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 불변이라고 할 때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 불변이라고 하고, 일정 불변을 할 때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는 그러한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이와 같이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 존재하는 양의 관계, 즉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공급의 법칙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본 공급곡선처럼 우상향하는 모양을 갖는데,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는 것은 Y축을 갖다가 우리가 Y축을 가격이라 하고, 그 다음에 X축을 갖다가 상품의 수량이라고 했을 때, 즉 우상향의 이러한 공급곡선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공급의 법칙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가격의 상승에 따라 공급량이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을 공급의 법칙이 작용한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급량을 우리가 결정하는 요인이 뭐가 될까요? 공급량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상품의 가격, 우리가 X라고 하는 상품이라면 X라는 상품의 그 가격이 시장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얼마의 그 가격이 형성되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공급량의 크기가 결정이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X면 X에서 그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 또 생산자나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이 그 생산자나 공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격이, 그 상품의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에서 그 상품, 그 해당 상품의 가격이 공급량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그 해당 상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공급량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투입 요소의 가격, 다시 말해서 노동자의 그 임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료의 가격, 뭐 이러한 것들이 그 바로 비용을, 그 생산물을 상품의 생산물을 결정하는 그러한 비용으로 우리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에게 줘야 되는 그 임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각종 원료 그 구입 비용 이러한 것들이 비싸냐 싸냐에 따라서 공급량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이 발전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노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 원료를 갖다가 조금 들이고도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산 기술이 발전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공급량의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작은 비용을 들여서 또는 작은 작은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면 이 생산 기술이 발전되어 있느냐 발전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특정한 상품의 공급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거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산업 안의 기업의 수, 특정한 X라고 하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하나냐 둘이냐 또는 여럿이냐에 따라서 그 공급량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다음 미래에 대한 기대, 즉 기업가나 생산자들도 그 생산된 생산물이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팔 때 좋은 가격으로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계속 또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할 것이고요. 만약에 미래에 대한 기대, 즉 그 생산자들 또는 기업에서 어떤 상품을 생산해서 내다팔 때 그렇게 높은 가격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니면 뭐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 지금 형성된 가격보다 가격이 많이 낮아질 것이다 한다면은 그런 기대를 하게 된다면 생산자들은 생산 활동을 줄이거나 또는 심한 경우 비용도 제대로 얻어낼 수 없다 한다면 생산을 중단하는 등 이러한 행위를 할 거다는 얘기죠. 따라서 공급량을 결정하는 그러한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해당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공급량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그 이외에 그 비용 측면을 결정하는 투입료에서의 여러 가지 가격, 인건비라든가 또 각종 원료의 비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그것이 싸냐 비싸냐에 따라서 그 특정 상품의 공급량의 크기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또는 생산기술, 기업 안의 기업의 수, 또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러한 것들이 공급량의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공급 이론에서도 우리가 공급 곡선 상의 운동, 공급 곡선 위에서의 이동하고 공급 곡선의 이동을 우리가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우리가 앞서 7강에서 수요 곡선 상, 수요 곡선 위에서 이동하고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을 구별해서 소개한 바가 있죠. 자, 수요 이론에서 수요 곡선 위,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이라는 것은 뭐였죠? 가격의 변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할 때 수요 곡선을 따라서 우리가 그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갖다가 나타낼 때는 수요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다. 수요 곡선 위에서 이동 또는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고 할 때는 가격, 즉 그 자기 상품의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 기억하십니까? 수요를 결정한 여러 요인이 있는데 자기 상품 가격, X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 소득이라든가 또 익스펙트 기대라든가 또는 인구수라든가 다른 상품의 가격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변하게 되면 자기 상품의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품의 소비 수요량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이때는 수요 곡선 자체가 좌우로 이동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것은 수요 곡선 자체 이동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해당 상품의 가격의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해당 상품 가격의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 곡선 그 자체, 그 공급 곡선 선상에서의 이동으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공급의 결정 요인, 여러 요인 중에서 해당 상품의 가격은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변수의 다른 결정 요인들이 변할 때는 공급의 변화가 일어난다. 즉 다시 말해서 그 X 상품의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은 바뀌지 않았는데 만약에 생산 기술이 다른 것은 다 변하지 않았는데 생산 기술이 월등하게
발전했다, 진보가 됐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같은 가격 갖고 같은 비용을 들여서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면은 시장 가격은 바뀌지 않는데 공급량은 얼마든지 증가될 수 있고요. 아니면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투입요소의 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인건비라든가 그 상품을 생산하는 원료 비용 그런 것들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은 생산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윤이 줄어들거나 또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급의 크기가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우리가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좌우로 이동하게 될 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공급 곡선이 이동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를 구분한 것 같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구분할 수가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 불변일 때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은 그 상품의 공급량이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공급량의 변화, changes in quantity supply라고 해서 주어진 공급 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하지 않더라도 생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어느 하나가 변하면 공급량은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단위당 생산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생산 기술이 발전되기 이전과 같은 생산비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도 매 기간에 상품의 공급량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곡선 그 자체 이동으로 표시되고, 이러한 변화를 공급의 변화, changes in supply라고 해서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변할 때 XMX라고 하는 특정한 상품의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 그 여러 가지 원료 비용이라든가 투입 비용이 일어난다거나 또 생산 기술이 변한다든가 그 생산자들의 그 상품에 대한 가격의 전망, 기대, 앞으로 더 높이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가격이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러한 것들, 즉 다시 말해서 그 상품, 자기 상품, X상품에서 그 해당 상품의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곡선 자체 이동으로 표시된다.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변화를 공급의 변화라 하여서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와 구분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당 상품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량의 변화란 어느 한 곡선 선상에서의 이동, 공급 곡선 위에서의 그 운동 이동을 뜻하고요. 다른 변수의 변화에 따른 공급의 변화는 공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공급 곡선 자체 이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다시 보고자 하는 건데,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의 공급 곡선, 가격의 변동하게 되면은 이 곡선 선상에서의 어떤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을 공급 곡선 상의 이동 변화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X상품, 특정한 상품,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날 때 이것을 우리가 공급량의 변화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시장에서 가격은 바뀌지 않아도 공급의 결정 요인, 가격 외에 다른 요인들이 바뀐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에 생산 기술이 아주 크게 혁신적으로 발전했다면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같은 비용을 들여서 더 많은 양을 우리가 생산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량이 이만큼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만큼 공급량이 증가됐을 때 이 점을 지나는 점을 찾아본다면 공급 곡선이 이와 같은 식으로 우측으로 이동할 거다. 또는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 아이스크림 한 통에 15,000원인데 가격은 변화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아이스크림 원료인 여러 가지 그 원료의 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든가 상승했다든가 또 인건비가 상승했다면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은 변화할 수 없다고 한다면 생산자들은 어떻게 돼요?
인건비라든가 원료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량을 우리가 공급의 크기를 공급량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그럼 만약에 이 점을 그 15,000원에서 이 점만큼만 이 정도만 공급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 점 만나는 점을 지나는 공급 곡선은 이러한 식으로 좌측으로 이동하는 공급 곡선이 될 거다 얘기죠. 따라서 그 가격 외에 다른 요인들이 바뀌게 되면은 공급 곡선이 좌우로 공급 곡선 자체가 좌우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가격 변동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 선상에서의 이동이다. 이렇게 그 설명드릴 수 있고, 따라서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의 변화 요인들을 다시 한번 보면은 공급의 변화 요인에서 해당 상품 가격 외에 다른 요인들이 변하면 그 상품의 공급이 변화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 다음에 개별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요인들은 많으나 그중 중요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개별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요인들은 많으나 그 중에서도 중요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생산 기술이죠. 생산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개별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이유에서 개별 곡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물론 우리가 공급 이론을 얘기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된 관심은 시장 공급 곡선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 시장 개별 생산자, 개별 공급자들의 개별 공급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계한 것이 시장 공급 곡선이라 얘기했죠. 근데 그러면 그 공급자, 생산자들이 여럿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생산자들의 공급의 크기죠. 공급량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각의 기업에 처한 그 입장에 따라서 다를 거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물론 개별 공급자들의 공급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계해서 우리가 시장 공급 곡선을 얻지만은 여기서 개별 공급 곡선의 이동 요인을 얘기한 것은 각 기업들이 처해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개별 공급 곡선의 이동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러면 이 개별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요인들을 보면은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즉 다시 말해서 생산 기술 A라고 하는 기업하고 B라고 하는 기업, C라고 하는 세 기업이 있다면은 그 A, B, C 세 기업이 각각 그 동일한 또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면서도 생산 기술이 아주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A라고 하는 기업은 생산 기술이 아주 우수해서 같은 비용을 들여서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데 비해서 B라고 하는 기업은 뭐 이렇게 생산 기술이 그 전에 비해서 별로 발전되지 않아서 그 전과 동일한 양, 주어진 가격에서 동일한 양을 생산하는 데 비해서 만약에 C라고 하는 기업은 오히려 그 생산 기술이 낙후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산량이 줄어든다, 작아진다 하게 되면은 개별 공급 곡선, 개별 공급 곡선의 위치나 그러한 것은 각각 다를 거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생산 기술이 발전되면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만약에 생산 기술이 노후화되거나 낙후가 된다면은 그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를 주는 요인들은 두 번째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다. 임금, 임대료, 이자 등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정종과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돼서 각각의 상품 가격 수준에서 더 많은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겠죠. 반면에 상품의 요소 가격, 임금, 임대료, 이자, 원료, 각종 원료의 구입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그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했다는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품의 공급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급 변화의 그 중요한 요인은 우리가 우선 생산 기술이라든가 생산 요소의 가격, 이러한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의 또 다른 그 요인은 조세와 정부 보조금이다. 즉 기업에 부과되는 대부분의 조세는 세금은 기업에게는 비용이 되죠. 따라서 상품의 생산비의 증가로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여러 경제 뉴스를 볼 때
법인세가 높다 낮다 뭐 이런 것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기업의 법인세를 예를 든다고 하면은 세금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품의 생산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반대로 특정 상품에 대해서 정부의 보조금은 해당 상품의 생산비를 낮춰서 공급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같은 것에 대해서 정부가 미국 같은 경우 뭐 보조금을 그 대폭적으로 확대한다거나 했을 때는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생산 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급을 증가시키려고 할 거다는 얘기죠. 따라서 공급의 변화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조세와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공급의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다음에 그 공급 변화 요인으로서 연관된 상품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소비면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상품은 다른 상품과 대체관계나 보완관계에 있다. 따라서 한 상품의 공급은 그 상품과 생산면에서 대체관계나 보완관계에 있는 다른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급의 변화 요인으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그 생산기술, 생산기술이 어떻게 어느 수준이냐, 생산기술이 발전되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생산요소의 가격, 임금이나 임대료가 낮아진다면 이윤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지만, 만약에 생산요소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다, 임금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자라든가 아니면 각종 그 투입되는 원료의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은 일정한데, 만약 이런 생산 요소의 가격이 급격히 인상되게 된다고 하면은 생산자 입장에 봤을 때는 그만큼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품의 공급을 갖다가 줄이려고 할 거다는 얘기죠. 따라서 생산 기술,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가 공급의 변화에 중요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소개한 대로 조세와 정부의 보조금도, 조세는 정부가 부과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생산자한테 부과하는 세금은 비용으로 간주되고, 또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고 했을 때는 또 그 해당 상품의 생산비를 낮추는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기업들은 세금이 많아지면,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 많아지면은 비용이 증가로 인식해서 공급을 줄이려고 할 것이고,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준다, 그런 정책을 취한다고 하면은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급을 증가시키려고 할 거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공급하는 그 상품과 연관된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그 공급의 변화에 요인이 되겠죠. 소비면에서 마찬가지로 한 상품이 다른 상품과 대체관계냐 보완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한 상품의 공급은 그 상품과 생산면에서 대체관계나 보완관계가 있는 다른 상품의 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생산면에서 대체관계에 있는 두 상품 X와 YJ의 경우, X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YJ의 공급은 감소하겠죠. 생산면에서 대체관계인 두 상품 X의 YJ의 경우에서 만약에 X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대체관계이기 때문에 YJ의 공급은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다. 따라서 생산면에서 그 상품들이 대체관계에 있느냐 또는 그 보완관계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급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될 거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토지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들어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일정한 토지에 콩을 생산해야 공급할 수도 있고 옥수수를 생산해야 공급할 수 있다고 하자. 이때 콩과 옥수수는 생산면에서 대체관계에 있다고 한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말이죠. 그러면 옥수수의 가격은 변하지 않고 콩의 가격만 상승하게 되면 옥수수의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분석 대상으로 할 때 X와 그 일정한 토지에 콩을 생산할 수도 있고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고 옥수수를 생산해 공급할 수 있다고 할 때, 이때 콩과 옥수수는
생산면에서의 대체 관계에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근데 옥수수의 가격은 변하지 않고 콩의 가격만 상승하면 옥수수의 공급은 어떻게 되겠냐 이죠. 자, 콩의 가격이 상승하면 콩의 수익성이 옥수수보다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옥수수의 생산을 줄이는 데서는 콩의 생산은 늘릴 것이다. 즉 옥수수의 생산이 감소하면 옥수수의 공급량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콩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옥수수의 공급 곡선은 우리가 왼쪽으로 이동한다. 즉 공급의 크기가 줄어듦에 따라서 콩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옥수수의 공급, 옥수수의 공급을 갖다가 줄이려고 할 거다. 다시 말해서 옥수수의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다는 얘기죠. 한편 공급면에서 보완 관계에 있는 두 상품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XJ와 ZJ의 경우 X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ZJ 공급도 증가한다. 보완제 관계 있을 때 X제고 Y제가. 그다음에 만약에 X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보완 관계 있다면 ZJ의 공급도 감소하게 될 거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예를 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양고기를 생산하면 양털은 저절로 생긴다고 가정을 할 때 생기게 되겠죠. 이때 양고기와 양털의 생산면에서 보면은 보완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양고기 가격이 오르면 양고기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따라서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양털의 공급량도 증가하게 된다. 이는 최초의 양털 가격이 어떤 수준에 있든지 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양털의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생산면에서 그 재화가 대체 관계에 있느냐 보완제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급 곡선이 얼마든지 좌우로 이동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예를 든 것처럼 양고기를 생산하면 양털이 저절로 생기고 이때 양고기와 양털은 생산면에서 보완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다면은 양고기 가격이 오르면은 우리가 그 양을 더 많이 잡겠죠. 그럼 양고기 공급이 증가하면 따라서 양털의 공급량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최초의 그 양털의 가격이 어느 수준에 있든지 간에 양고기 가격이 상승해서 양을 더 많이 도살해 갖고 양고기 공급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또 양털을 깎아서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 즉 양털의 가격은 그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양털의 공급량은 얼마든지 증가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양털의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공급의 변화는 그 관련된 상품의 재화가 보완제 관계에 있느냐 대체제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상이하게 공급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급 변화의 요인에서 다섯 번째는 우리가 공급자의 예상이다. 공급자의 예상이 공급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급자가 해당 상품의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 오를 때 팔기 위해 금기의 어떤 상품 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반대로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 떨어지기 전에 팔기 위해서 금기의 상품 공급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공급자들이 생산자들이 자기가 그 공급하고자 하는 상품의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인가 아니면 더 떨어질 것인가를 예상해 갖고 거기에 따라서 공급을 더 증가시킬 것인가 아니면 공급을 줄일 것인가를 갖다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공급 변화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러한 개별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개별 공급 곡선이 증가하면 시장 공급 곡선도 증가하고 감소하면 개별 공급 곡선이 감소하면은 개별 공급이 증가하면은 시장 공급도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개별 기업의 개별 생산자들의 공급이 감소하면 시장에서의 공급도 우리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은 시장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공급이 증가하면 시장 공급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고, 또 개별 생산자, 개별 공급자들의 공급이 감소하면은 시장에서도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거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은 시장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으로도 우리가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이제 시장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으로는 공급자의 수를 들 수 있습니다. 공급자의 수가 증가하면은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공급자의 수가 감소하면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상품의 시장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품을 공급하는 생산자, 공급자가 많으면은 주어진 그 시장 가격에서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고요. 만약 어떤 이유에서 공급자의 수가, 시장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공급자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하면은 그 공급자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공급량도, 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크기,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공급 함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Supply Function. 공급 함수라고 하는 것은 한 상품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의 그 함수 관계로 표시한 것을 그 상품의 공급 함수라고 하자. Supply Function이라고 한다. 공급 함수요. 한 상품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의 함수로 표시한 것을 그 상품의 공급 함수라고 한다. 어떤 상품 X의 공급량을 SX, 해당 상품의 가격을 PX,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을 TE, 생산 요소의 가격을 PF, 이런 식으로 기호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TA, 그 다음에 연관된 상품의 가격을 PR, 그 다음에 공급자의 예상되는 예상의 크기를 E로 이렇게 표시해 본다고 하면은 공급 함수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X라고 하는 상품의 공급량의 크기는 함수 관계로 X 상품의 자기 상품의 가격,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해당 상품의 그 생산 기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생산 요소, PF에서 그 팩터 프라이스 생산 요소의 가격,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중으로 했네. 이거 하나 좀 중복되어 있는데, 이거 좀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의 PR,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우리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그 F는 Functional Relations, 함수 관계를 표시한다면은, X의 공급량의 크기는 자기 상품의 가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생산 기술, 생산 요소의 가격, 그 다음에 그 세금이라든가 연간 상품의 가격, 또 여러 가지 expectation, 기대, 이런 것들의 변수들에 의해서 X 상품의 공급량의 크기는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관계로 표시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공급 함수라고 얘기한다. 근데 만약 여기서 PX, X 상품이라고 하는 자기 상품의 가격만 변하고 다른 변수들은 불변이라고 한다면 공급 함수, X의 공급 함수는 우리가 SX는 이퀄 FPX로 이와 같이 단순화시켜서 볼 수 있죠. 이렇게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소개시키고자 하는 것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상품의 가격의 변화율이 변했을 때 그 공급의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갖다가 그 비율로 표시한 것을 공급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도라고 얘기한다. 공급의 탄력도. 즉 다시 말해서 어떤 X 상품의 자기 상품의 가격이 있고 가격이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그 변화량을 델타 P라고 한다면은 가격이 어떤 기준 가격에서 가격이 증가 감소하는 그 비율을 우리가 가격의 변화 비율로 표시할 수 있고요. 일정 가격에서 공급량의 크기가 일정하게 있는데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공급량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데
그 변화의 크기를 델타 QS라고 한다면은 가격이 변동되기 이전에 일정한 그 공급량의 크기에서 가격 변동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 변화의 크기를 델타 QS라고 한다면 그 비율이 바로 공급량의 비율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가격의 변동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의 그 비율, 이 비율을 갖다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 또는 가격 탄력도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그래서 말해서 어떤 상품의 가격이 1% 변하게 되면 그 상품의 공급량은 몇 퍼센트 변하는가 하는 그 비율을 갖다가 우리가 변화의 비율을 우리가 공급의 탄력성이라 한다. 그렇죠? 이따심에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의 변화 비율을 가격의 변화 비율로 나눴을 때 그 값이 공급의 탄력성이다. 그리고 이 공급의 탄력성의 뭐 예외적인 경우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공급의 탄력성이 제로다 하는 것은 공급 곡선이 있죠. 수요 곡선과 마찬가지로 이 서플라이 커브 수직이라는 아무리 가격이 바뀌어도 공급량의 변화가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공급 곡선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제로다. 가격이 아무리 바뀌어도 공급량의 변화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겠죠. 또 공급 곡선이 만약에 공급의 그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 하는 것은 일정 가격이 주어졌을 때 공급 곡선이 수평선으로 주어졌다면은 일정 가격에서 무한하게 우리가 상품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이때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예를 든 거죠. 그리고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들어보면은 생산량 증가 시 추가되는 비용, 즉 다시 말해서 생산량 증가 시 추가되는 비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지 않을 때는 가격 탄력성이 크게 나타나죠. 그렇죠?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우선 생산량 증가 시 추가되는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 때는 가격 탄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생산 상품의 전환 가능성 및 그 용이성, 다시 말해서 쉽게 전환되는 경우 가격 탄력성은 크다. 그렇죠? 생산 상품의 전환 가능성 및 그 용이성, 그렇죠? 쉽게 전환되는 경우 가격 탄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고려 대상이 되는 기간, 장기적으로 할수록 가격 탄력성은 커지게 된다. 자, 그 상품의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의 그 공급량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그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생산량의 증가 시 추가되는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지 않을 때,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크게 나타날 것이고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격이 일정한 만큼 증가했을 때 비용이 그것보다 증가하는 것보다 낮은 속도로 변화가 된다 하면 그만큼 이윤이 커지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은 커지겠죠. 가격 변동에 따라서 공급량은 더 그 가격 변동보다 더 크게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산 상품의 전환 가능성 및 그 용이성, 다시 말해서 가격이 일정한 만큼 변화됐을 때 그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생산량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은 그 생산 상품의 전환 가능성 및 용이성, 즉 다시 말해서 전환이 가격 변동에 따라서 공급량이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쉽게 변화시킬 수 있거나 그것이 용이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만큼 쉽게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라서 공급량의 그 크기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가격의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려 대상의 기간도 장기로 갈수록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간이 짧을 때에 비해서 가격 변동에 따라서 그 공급량의 변화가, 공급의 크기가 변하는 그 기간이 충분히 길다고 하면은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공급의 크기의 어떤 그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변화가 충분하다고 한다면은 그 가격의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커지게 되겠죠. 가격 변동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해서 충분하게 공급량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로 갈수록 단기에 비해서는 가격 변동에 따른 공급의 크기, 공급량의 어떤 변화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장기로 갈수록 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 탄력성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 9강에서는
공급의 이론과 공급의 탄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10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